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이것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생긴 것인데요. 2022년에 퇴사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벌써 그림을 그린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즐겁고 더 잘 해내고 싶은 의욕이 막 샘솟는 그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나이가 계속 들어도 평생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저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43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입니다. 저자인 박완서 작가는 아마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한국 현대문학계의 거목이죠. 불혹의 나이가 되던 해에 여성동화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라는 작품이 당선돼 등단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시작으로 분단 현실, 여성 문제, 자본주의 체제 등 한국 사회의 갈등뿐만 아니라 나이듦,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작가로서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박경리와 더불어 한국 근대 문학사를 든든하게 지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77년에 초판 출간된 이후 2002년 재출간됐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25년여 이상 단 한 번의 절판 없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산문집은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에세이스트로서 박완서의 이름을 널리 알린 첫 산문집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46편의 에세이는 작가로 첫 발을 뗀 이듬해인 1971년부터 1994년까지 2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상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박완서 작가의 딸인 호원숙 작가가 개정판을 위해 특별히 허락한 미출간 원고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의 수록으로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읽어보실까요? 어떤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빌딩 로비에서였다. 한 중년의 신사가 여러 명의 초로의 신사를 뒤에 거느리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는 게 보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지만 그 잠깐 동안에 본 그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년의 신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관하고 있는 위엄과 아무나 닥치는 대로 깔아뭉갤 듯한 아나무인의 시선으로 미루어 사장님보다 한 단계 높은 회장님쯤으로 보였고, 쩔쩔매며 뒤따르고 있는 신사들은 진득한 연륜으로 보거나 훌륭한 복장으로 보거나 중역진으로 봐서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중역이 사장이나 회장한테 저렇게까지 굴어야 하는가 싶을 만큼 뒤따르는 신사들은 하나같이 아부와 비굴이 몸에 배 있어 차마 바로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고, 한편 우리네 가장이 밖에서 겪는 사회생활의 굴욕적인 일면을 훔쳐본 듯 속이 찡하기도 했다. 마치 고층 빌딩이 층수만큼이나 위로도 한이 없고 밑으로도 한이 없는 우리 사회의 상하관계가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유지될 수 없는 것일까. 하긴 밥줄이 달린 일인데 어쩌겠는가라고 간단히 체념할 수도 있다. 우린 자고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로 밥줄을 위해선 철조망 밑을 기는 것 같은 절대적인 비굴까지도 합리해왔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달린 밥줄은 과연 중요하다. 신성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중역은 사장이, 과장은 부장이, 기장은 과장이
청소부는 청소 감독이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 않은가. 청소부는 그가 맡은 바 청소하는 일이 그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각자 좀 더 떳떳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청소부가 청소를 특별히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 한 감독한테 비굴하게 아부할 필요도 없을 테고, 더군다나 회장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혼비백산 벌벌 떨 필요도 없겠다. 비록 각자 맡은 바 일의 중요성의 경중에 따라 직급의 높고 낮음은 있을망정 일을 한 대가로 먹고 사는 입장은 서로 동등하다. 직급의 높고 낮음이 있는 한 그 위계 질서를 위해선 의연한 윗사람 노릇과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빌딩 로비에서 목격한 상하 관계는 그런 것하고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아부와 비굴의 극치를 보여주던 그 초로의 중역이 잠깐 윗사람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 이를테면 화장실 같은 곳에서 홀로 길을 펴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내 더러워서 하는 욕지거리가 고작일 것이다. 만약 그곳을 나오다 아랫사람을 만난다면 무슨 트집이든지 잡아 쩔쩔매는 꼴을 보고 싶어 할 테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선 아내와 아이들에게 터무니없는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건 결코 존경이 아니다. 또 남을 존경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진정한 존경은 아니다. 내 더러워서 라는 욕제거리가 목구멍에서 가래처럼 끓는 걸 참고 떠는 아양과 존경을 구별 못하는 윗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또 세상이 온통 그런 코미디 같은 상하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우울한 노릇이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능력이 자기 밖에 어떤 가공의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 무조건 빌붙고 아부하는 기술이 근래에 더욱 발달하고 세련되어 목구멍이 포도청 정도를 지나 가히 우상숭배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그러면서도,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절절한 갈망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모두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꿈꾼 보다 나은 세상은 일만 하면 배부르고 등 뜨스울 수 있는 세상이었다. 이제 우린 열심히 일만 하면 배부르고 등 뜨스울 수 있는 정도는 보장된 세상이 됐다고 믿으면서도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헐벗고 굶주렸을 때보다 더하면 더하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건 기독교 정신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란 바로 참으로 그리고 골고루 민주적인 사고와 생활 방법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이제 겉모양이 드높고 내부 장치가 으리으리한 고층 건물만 가지고 근대화를 뽐낼 게 아니라 그 속에 근대적인 정신을 담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낙엽의 신세가 되어 초라하게 달려있다. 설경이 그려져 있다. 오늘 밤쯤 혹시 눈이 오려나 날이 침침하다. 막연히 눈을 기다려본다. 세월 가는 소리라도 듣자는 걸까. 올 1년은 산 것 같지를 않고 잃어버린 것 같다. 실무를 한 허망함과 억울함, 그러나 신고할 곳은 없다. 사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재치 박사라면 사는 것이란 싸움질이라고 극히 재치 없는 살벌한 대답을 할 것이다. 우선 일과의 싸움, 어제의 노고를 무로 돌리고 밤사이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쌓여있는 여자의 일, 또 일. 빨랫거리, 연탄불 갈기, 먹을 것 장만하기, 청소 등 어젯밤에 분명히 다 끝낸 줄 알고 자리에 들었건만 아침이면 정확히 어제 아침만한 부피로 돌아와 쌓여있는 일과의 영원한 일진일퇴의 싸움질. 시시포스의 신화는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이 허망한 노고를 이름이렸다. 그러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어찌 일뿐일까?
시장에 가면 장사꾼의 간교와의 싸움, 늘 이쪽이 비굴하고 저자세의 입장에 서야 하는, 그래도 한 번도 이겨본 일이라곤 없는 불리하고 불쾌한 싸움, 웃는 낯으로 아양을 떨며 달려드는 불량, 날림, 속임수, 허풍과의 싸움, 물가고와 주머니 사정과의 싸움, 수입에도 전해오는 지출과의 싸움, 욕구와 현실과의 싸움, 툭하면 사회 풍조를 타고 허구 위로 올라가지 못해 하는 생활을 땅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싸움, 마땅히 그래야 할 것과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과의 싸움. 어디 그뿐일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려는 것도 싸움질이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을 저해하고 조소하는 온갖 악덕, 이루 열거할 수도 없는 숱한 악덕과의 싸움질이다. 그럼 매일 이런 악전고투에 임해야 하는 나는 무엇일까? 신념과 투지에 넘치는 호전적인 용사라도 된단 말인가? 천만에 영문도 모르게 소집되어 최전방에 세워진 일개 초라한 졸병이다. 졸병은 왜 싸우는 것일까?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졸병이니까, 안 싸우면 자기가 죽으니까. 글쎄 어느 쪽일까? 아무튼 훈장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달까. 바람이 유난히 센 날, 유난히 아득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어미새가 있다면 아마 그 날개 쪽지 밑에 고투의 핏자국이 선연하리라. 그렇지만 나에겐 어미새만큼의 자신도 없다. 긴긴 겨울밤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싶으니 이런 일 저런 일을 돌이켜보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된다. 이런저런 시시한 후회 끝에 마지막 남은 후회는 왜 이 어려운 세상에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하는 근원적인 후회가 된다. 그리고 황급히 내 마지막 후회를 뉘우친다. 후회를 후회한다고나 할까. 아, 어서 봄이 나왔으면. 채 겨울이 깊기도 전에 봄의 열망으로 불안의 밤을 보낸다. 일전에 부잣집 자제들의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말마디나 하는 자리에 낀 적이 있다. 실상 이 말마디나 하는 자리처럼 싫은 자리는 없다. 자연히 입바른 소리를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측에서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입바른 소리겠는데 딴 일도 아니고 자식 기르는 일에 대해서 감히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재벌의 자제가 곱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모두가 재벌이 아니라는 걸로 마음을 놓고 너무 극빈한 층에서 일어난 청소년 문제에 부딪히면 내 자식은 그렇게까지 업게 기르진 않았으니까 하고 남의 일 보듯 하는 안일한 자세로 살아왔다. 그렇다고 보통으로 사는 데 대한 긍지나 보통으로 사는데 가치를 부여할 만한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도 아니다. 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 죽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보통으로 살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의 자제에 대한 입바른 소리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으며 이런 입바른 소리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원체가 말주변이 없는 데다가 이런 생각까지 나니까 미리 실증이 목구멍에서 꾸역꾸역 치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특히 몇몇 유명한 재벌의 자제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곤 한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 말해버리곤 했는데 그 통일시킨 이름이 김대두였다. 번번이 옆에서 아니에요. 그건 S재벌의 박아무개예요. 아니에요. 그건 H재벌의 심아무개예요. 하고 귀뜸을 해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김대두로 돌아갔다. 무슨 망신살이 뻗쳤는지 혀끝에서 김대두란 이름이 영 떠나지를 않고 맴돌았다. 더욱 딱한 것은 그러면서도 김대두는 누군지, 왜 내가 김대두란 이름을 이렇게 지독하게 기억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써먹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김대두는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똑 알맞았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름에 대한 기억력이 좀 유난스러우리만치 모자란다. 간혹 기억을 해도 얼굴 따로 이름 따로, 어떤 사건에 결부된 이름이라면 사건 따로 이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기억 하나 만화가 되고 만다. 그날 나는 김대두가 도대체 누구였더라 하는 것으로 거의 미칠 듯이 답답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곤 우선 아이들한테 김대두란 사람 아느냐는 것부터 물었다. 아이들이 단박 왜 있잖아 한 달 전쯤이던가 시골 외딴 집만 골라 사람을 17명이나 죽인 사람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몰랐을 리 없고 또 잊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김대두란 이름과 그 사건을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다. 김대두가 누구였다는 걸 알고 나자 오늘 참 큰 실수했군 하고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김대두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안 후에도 그 부호의 자제들과 김대두를 헷갈리는 혼란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나에겐 김대두와 그 철없는 친구들이 서로 그렇게 닮아 보였다. 한쪽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유층이요. 한쪽은 너무도 지독한 저 밑바닥 가난뱅이니까 그야말로 최고 최저의 양극단끼리인데도 비슷한 끼리처럼 느껴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의 돈에 대한 너무도 엄청난 오해, 그리고 도덕심의 부재, 또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추악한 사물이라는 것. 이런 몇 가지 굵직한 공통점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닮게 느꼈었나 보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할 거냐는 말과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한미천 잡아 한번 끝발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말도 얼마나 닮아있나. 닮은 정신구조, 아니 동일인의 목소리 같지 않은가. 김대두라는 인품이 만약 재벌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돈을 끝발나게 쓸 수밖에 없었을 테고, 요즘 문제가 된 재벌의 자제들처럼 도덕적으로 허약한 인품이 만약 김대두의 세계처럼 참담한 극빈의 세계로 떨어진다면 김대두처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도 나는 지독한 부자와 지독한 가난에 대해 비슷한 혐오감과 공포감마저 느낀다. 자식들은 그저 부자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닌 보통 환경에서 키워야지 싶긴 한데 그 보통 환경이라는 게 뭔지가 또 상당히 어렵다. 보통 산다는 것에 대한 내 나름의 구체적인 풀이를 해보면 대강 이렇다. 건전한 가장이 착실한 직장에서 불안 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저 살만한데 그 살만한 정도가 아이들을 실력 있는 대학까지 보낼만 하고, 따라서 납입금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비참한 느낌을 맛보는 일은 없으되 비싼 과외 공부까지 시킬 돈은 없고, 용돈은 짠 편이지만 책이나 학용품을 산다면 비교적 후하고, 옷은 초라하지 않게 입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형제끼리 물려 입고 바꿔 입은 거거나 값싼 기성복이고, 그렇다고 그런 것에 불만은 거의 없고, 먹는 것에 제일 신경을 쓰지만 아주 잘 먹고 사는 편은 못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끼리 큰 마음 먹고 외식도 하지만 기껏해야 불고기나 통닭 정도고, 제 집은 지녀스되 좀 더 나은 집으로 가고 싶은 게 가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찾아오면 창피할 정도는 아닌, 어쩌면 약간은 자랑스럽기도 한 가족들의 오밀조밀한 보살핌이 고루 미친 집이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기구는 겨우겨우 갖췄으되 아직도 갖고 싶은 악기니 전기기구, 가구 등이 많아 아빠는 해마다 내년이면 사준다, 후년이면 사준다, 공수표를 떼어서 신용이 약간 떨어졌어도 가족들의 아빠에 대한 친애감은 변함이 없고, 엄마는 아이들의 입학금이나 장차 있을 큰일에 대비해 개나 적금을 한두 개쯤 부으면서 식구가 급한 병이라도 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만큼의 은밀한 저금 통장이 있는, 이 정도로 해두자. 그러니까 기계가 부드럽게 돌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기름을 쳐야 하는 것처럼 한 가정이 가족끼리의 친애감을 유지하면서
제각기의 삶도 즐겁게 영위하기에 알맞은 만큼만 돈이 있는 집을 보통 사는 집으로 치면, 기름이 너무 없어 부속품끼리 쇳가루를 떨구며 마멸해가는 상태는 가난이겠고, 기름이 너무 많아 기계를 조이고 있던 나사까지 몽땅 물러나 기계의 부분품들이 따로따로 기름 속을 제멋대로 유용하는 상태가 아마 부자이겠다. 보통으로 산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시시하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통으로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게, 이 보통으로 산다는 게 여간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보다 수적으로도 적은 것 같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마땅히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 또 외형적으로 보통 사는 것으로 보이되 의식은 부자지향적인 수가 많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는 식으로 끊임없이 부자의 상태를 흉내냄으로써 자기 생활을 파탄과 불안으로 몰고 간다. 속으론 혹시 가난해지면 어쩌나 불안한 채 겉으로 혹이 있게 부자의 흉내를 내면서 산다. 일종의 분열 상태다. 보통 살면서도 보통 사는 데에 대한 긍지나 줏대가 없다. 이건 진정한 의미로 보통 사는 게 아니다. 정말로 떳떳하게 보통 사는 사람은 드물고, 따라서 보통 살기가 외롭다. 보통 사는 사람이 많아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강한 사회일 텐데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대개 자기가 사는 위치에서 가까운 범위밖에 보지 못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범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네 부자 사회와 보통 사는 사회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을 이해하긴 어렵다. 극빈자 역시 자기네의 가난과 더불어 보통 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벌의 생활에 대해선 이질감 내지는 복수심밖에 동하는 게 없다. 결국 아래 위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층이 바로 이 보통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돈이 귀하다는 것도 알 만큼은 알지만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과는 바꿀 수 없고,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아낄 줄도 남을 위해선 쓸 줄도 알고, 자기 일, 자기 집안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더라도 크게는 관계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돌아가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른 일, 꼬인 일, 되먹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어 그런 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야 하는 양식의 소유자도 바로 이 보통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도 보통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부자와 가난뱅이가 극소수여야겠고, 보통 사는 게 떳떳이 사는 거라는 줏대와 오기가 있어야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니 안타깝다. 요새처럼 보통 사는 걸 안 알아주고 보통 사는 게 외로운 시기도 없었던 것 같다. 붕 떠서라도 누구나 보통 이상으로 향상들을 해간다. 그래서 보통 사는 지대는 적막한 무인지경이 돼가는 느낌이다. 오기로라도 끝내 보통으로 살면서 며느리도 사위도 보통으로 사는 집에서 맞아들이고 싶은데, 글쎄 그때까지 보통으로 사는 지대의 주민들이 얼마나 남아있게 되려는지 두고 봐야 알겠다. 고추를 살까 말까 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이웃에서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고 배를 갈라 말리면서 고추값이 자꾸 오른다고 귀띔을 해준다. 그럴 때 이웃 여자는 어느 만큼 의기양양해 있기 일쑤고 이쪽은 초조할 밖에 없다. 나도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면서 의기양양해지고 싶지만 한창 오르는 통에 샀다가 만약 값이 내리면 그 고약한 기분은 또 어쩔까 싶어 망설였다. 망설이면서 고추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귓전에 주워들은 뉴스가 고추가 흉작이라 수입을 해드린다는 걸 알았다. 어머머, 그까짓 걸 좀 덜 먹지 수입을 해.
주식도 아니고 그까짓 거 좀 덜 먹는다고 죽나? 나는 공연히 혼자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 그까짓 고추를 사러 나가고 말았다. 한 근에 680원씩 달라고 했다. 추석 전에 500원씩 사서 몇 근 빻아먹은 일이 있는 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대며 재채기만 수없이 하고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설마 더 오르려고, 더 오르면 누가 먹어주나 봐라. 어쩌고 오기까지 부려가면서 말이다. 그 오기가 오래 못 갔다. 나는 또 고추를 사러 나갔다. 이번엔 750원 달라고 했다. 나는 오기는커녕 기가 팍 죽어서 고추 장수를 외경으로 우러렀다. 올 1년 내내 나는 그렇게 살았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어둡고 오르는 걸 보면 괜히 오기가 나고 그래서 물가쯤은 초월한 사람처럼 있다가 오른 다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가 당국을 원망하면서 상인을 존경하면서 오른 값으로 사 먹고 사 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매운 먼지가 가득 찬 고춧가게 한 귀퉁이에 초라하니 기대서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아낙네들이 한때가 몰려와 고추값을 묻고 고추를 만져보고 비춰보고 고추부대 깊숙이 팔을 넣어 밑에 것을 끄집어내보고 법석을 떤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경스러울 뿐더러 저 아낙네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드디어 상인과 아낙네들과 흥정이 시작된다. 700원에 하자느니 750원에서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다느니 아낙네들은 전투적이고 상인은 바위처럼 확고부동하다. 나는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본다. 승부가 판가름 난 다음에 즉시 이긴 쪽에 덤으로 끼어들 비열한 자세로. 그러나 승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한 아낙네가 도매시장으로 가자고 여기서 두어 정거장만 더 가면 경동시장인데 고추나 채소는 거기가 제일 싸다고 했다. 그럼 그러자고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가게 주인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붙들려고도 안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아낙네들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아낙네들이 전투적이고 싱싱한 게 마음에 들었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버스를 타자고 했으나 아낙네들은 몇 푼이나 싸게 살지도 모르면서 미리 버스부터 탔다가 차비를 어디서 빼려고 그러느냐고 나를 경멸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아낙네들을 미더워하며 터덜터덜 뒤따랐다. 도중에 두 군데나 지하철 입구가 그 고혹적인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우린 걸었다. 경동시장이라는 데는 고추도 많고 밤도 많고 더덕이니 고사리니 하는 산채도 많았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싸려니 싶은 게 저절로 신이 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근당 700원이라고 했다. 도매상이니까 단 10원도 애누리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아낙네들은 끈덕지게 값을 깎아 690원까지 흥정이 됐다. 나는 속으로 큰 횡재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근당 60원이나 싸니 그게 어딘가 싶었다. 15근을 샀다. 그리고 재빨리 900원은 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분이 좋았다. 좀 더 일찍 샀더라면 9,000원은 벌었으리라는 시시한 생각 같은 건 안 했다. 오는 길에도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탔다. 이미 그 아낙네들과 뿔뿔이 헤어져 있었지만 순전히 내 자유의사로 그렇게 했다. 내가 번 900원을 축내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 집 근처까지 와서 고추 보따리를 내려놓고 쉬는데 리어카에 국화분을 가득 실은 꽃장수도 쉬고 있었다. 아니, 쉬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경하시고 하나 들여가십시오. 화원보다 싸게 해드립니다. 직접 받아오는 거니까요. 꽃장수의 유혹이 싫지 않다. 꽃송이가 잣달한 놈, 탐스러운 놈, 줄기가 곧게 뻗은 놈, 철사를 타고 멋지게 늘어진 놈, 덜 핀 놈, 잣다랗게 꽃봉우리만 진 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빛깔. 나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마냥 행복해졌다.
어떤 걸로 데려가실까요? 보다 못한 국화장수가 나에게 여러 국화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저것도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어리둥절 우두망차를 하고 만다. 그럴 땐 장사꾼한테 골라달랄 밖에 없다. 아저씨 어떤 게 좋을까요? 난 노란빛을 좋아하는데. 아니 보랏빛도 좋아해요. 참 빨강빛도 아주 좋아해요. 저기 저 흰 국화도 예쁘네요. 이래놓으니 웬만한 국화장수라면 나를 그만 상대도 안 할 법한데 이 국화장수는 그렇지 않다. 콩알같이 작고 단단한 파란 꽃봉오리가 수없이 달린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아주머니 이걸로 하십시오. 이건 만추국이라고 아주 늦게야 피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활짝 필걸요. 무슨 빛깔이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꽃봉오리에 꽉 다물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꼭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빛깔로 필 겁니다. 나는 그걸 1,500원이나 주고 샀다. 꽃장수는 친절하게도 집에까지 갖다 주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일찍 피어버릴 테니 사흘에 한 번씩만 주라고 일러줬다. 내가 사온 고추를 보고 이웃 부인들은 근수를 좀 속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달아보진 않았다. 나는 그날 꼭 900원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꼭지 따서 잘 말려서 빻아다가 항아리에 넣어놓으니 김장을 반쯤은 한 것 같다. 김장을 해넣고 나면 나의 만추국이 필 테지. 나는 이래저래 흐뭇했다. 한가해진 김에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군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리다 불이 나서 차와 집을 불태우고 어린이가 셋이나 죽은 사건이 눈에 띈다. 화곡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화곡동이라면 유전에도 보일러공에 의해 어린 삼남매가 무참한 죽음을 당한 곳이다. 둘 다 돈 때문이다. 나의 친정어머니도 화곡동에 사신다. 나는 오랜만에 문안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안부 말씀 드리고 나서 요새 화곡동에서 끔찍한 불상사가 자주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문단속 잘하시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조금 화를 내시면서 끔찍한 일은 결코 화곡동에서만 난 게 아니라고, 무슨 사건은 어디서 났고 어떤 흉악범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올 1년에 일어난 흉악범의 이름서부터 발생한 장소까지를 놀라운 기억력으로 줄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노인네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강대강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웩웩 지난 1년을 토해내고 싶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란 걸 안다. 내 눈가에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나는 내 망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만추국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뭐 포인세티아라든가 하는 서투른 서양 이름이 아닌 이름도 의젓한 만추국이 화려하게 만개할 즈음 나는 내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이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43번째 책,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었었거든요. 그때 소설가가 쓰는 에세이는 와,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책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역시 거장이 쓰는 에세이는 격이 다르구나, 깊이가 다르구나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 속의 글들은 모두 저자가 관통해온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진 것들인데요. 저자 특유의 위트가 담긴 시선으로 그 당시의 생활, 문화 등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큽니다.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저자의 맛깔나는 표현이 더해져 흐르는 스토리 전개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불편하거나 싫은 게 아니라 미소 짓게 되고 귀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게도 느껴지는 그런 솔직함이에요. 남녀차별적인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70년대에 남녀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갖고 자기 시간을 좀 더 값진 일로 채워야 한다는 조언도 과감하게 하는 글들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통쾌하고 짜릿함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장발이나 복장에 대한 단속, 지나치게 경직된 상하 위계 질서 등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들에서는 이 거장의 소박한 삶을 엿보면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늘 머릿속에는 구상이 몇 개씩 비축돼 있고 발효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씩 꺼내 쓴다 라고 이야기한 저자의 말처럼 정말 발효가 제대로 된 대작가의 문장과 이야기를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가 낭독까지 할 수 있게 돼 더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면 2월이 시작될 텐데요. 다음 영상은 아마 2월의 첫 주말에 찾아뵙게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